저는 한때 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늘 집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을 멀리할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왜 이런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재밌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한 사연이니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7살까지 남자 한 번 만나보지 못한 제가 아주 어렵게 선짜리를 받아 그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늘 언제나 그렇듯이 제 얼굴을 보고 놀라더군요. 제 얼굴에 흉터 보고 놀라셨죠? 주선해주시는 이모님이 말씀을 안 하던가요? 듣긴 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기어가길래 제가 말의 끝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는 거죠? 이번에도 틀렸구나 싶어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제 얼굴의 흉터는 어릴 적 오토바이에 치여 왼쪽 볼과 이마에 지울 수 없는 흉측한 흉터가 남았어요. 그리고 왼쪽 눈을 실명해서 눈동자 색깔이 초록빛을 띠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많이 징그럽다는 말을 듣곤 하죠. 이런 제 얼굴을 보고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맞선 남에게 그냥 일어나도 된다고 말했죠. 그냥 가셔도 돼요. 괜히 밥값 버리지 마시고 각자 집으로 가죠. 아닙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다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릴 적 사고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제 얼굴 똑바로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진짜로 괜찮아요? 네, 정말 괜찮습니다. 사람 얼굴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저는 흉터와 실명된 눈동자 때문에 콤플렉스가 심했고 자존감이 낮아 성격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방긋이 웃으며 아무렇지 않다면서 예쁘다는 말을 해줬답니다. 예쁘다는 말을 거의 처음 들어봤으니 일단 맞선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눴어요. 그리고 설마 했는데 애프터 신청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답니다. 제 자존심과 자존감을 올려준 그이 덕분에 제 마음이 좀 착해진 기분이 날마다 들었어요.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요. 형편도 좋지 않은 데다가 양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부를 사람도 없으니 예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차렸답니다. 저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했고 남편은 공사장 인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결혼 3년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정말 멋지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식당 주방 일을 하며 육아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일을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술만 마셨답니다. 여보, 또 술이야? 술만 먹지 말고 아들 좀 봐줘. 일을 안 나갈 거면 내가 편하게 일하게 육아 좀 도와달란 말이야. 뭐야?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애를 보라 말아야? 그 흉측한 얼굴로 시집와서 애까지 낳았으면 나한테 감사한 줄이나 할 것이지 어디서 잔소리야?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었는데 시간이 몇 년 지나니 막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내 얼굴이 이젠 흉측하게 보여? 그래서 후회해? 그럼 후회를 안 하겠냐? 금연상이면 돈이라도 많아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게 가진 것도 쥐뿔도 없냐? 여보, 다 알고 결혼했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해? 제발 술 좀 그만 마시고 가장답게 행동해. 가장은 개뿔. 너랑 아들만 보면 한숨만 나온다. 내가 왜 흉측한 낯바닥의 계집이랑 결혼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시간을 되돌려서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렇게 날 비난하면 속이 좀 풀려? 아니, 네 얼굴 매일 보는데 어떻게 속이 풀리겠냐? 에이, 재수없어. 나 밖에 나가서 술 먹게 돈이나 좀 내놔봐. 돈 없어. 없으니까 술 그만 먹고 일할 생각이나 해. 남편은 저를 먼지나게 때리더니 식당에서 번 돈을 빼앗아 며칠 외박하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이에게 매를 맞으면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맞아서 며칠 일하러 나가지 못했어요. 이런 날이 반복되었고 어느 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선 남편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야반도주를 했고 그이가 찾지 못할 먼 곳으로 떠났답니다.
이혼 문제가 남아있어 그이와 한 번은 만나야 했는데 혼자 술만 먹고 지내던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비로소 무섭고 두려운 남편에게서 벗어나게 된 거죠.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제 얼굴의 흉터 때문에 생긴 사연들이었습니다. 일단 일자리를 구하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흉터도 징그럽게 있으니 직원으로 써주는 곳이 없었답니다. 그래도 찾아보면 좋은 사장님이 꼭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식당 주방에서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 얼굴과는 다르게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어요. 무럭무럭 자라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목구미가 뚜렷해져서 멀리서 봐도 눈에 띄더라고요. 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에 찾아간 순간 아들의 인기는 놀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 학교 운동회가 있어서 김밥을 싸주고 아침에 내보내는데 아들이 학교에 꼭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얼굴 이야기를 빼놓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꼭 가야 해? 엄마 식당에 가서 일해야 하는데. 그러지 말고 꼭 와줘. 다른 친구들도 엄마가 온단 말이야. 나만 엄마가 안 오면 섭섭할 것 같아. 그럼 갈게. 그래, 가야지. 우리 아들이 운동회에서 활약하는 걸 응원해야지. 꼭 갈게, 현민아.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얼굴을 비췄더니 학부모들이 수근수근 대더라고요. 물론 예의가 있거나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지만 제 얼굴을 보고 인상을 찌그리는 학부모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계주 달리기를 하는데 큰 소리로 응원했더니 아들 친구들이 저의 얼굴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인기 있던 아들은 놀림을 당하게 됐죠. 아들은 몇 달 동안 힘없이 학교를 다녔는데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현민아, 도시락 반찬으로 고기 쌌어. 맛있게 먹어? 응, 고마워. 잘 먹을게.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넉넉하게 쌌어. 나랑 밥 같이 먹는 애가 없어서 나 혼자 다 먹을게. 도시락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도시락 가방을 건네받고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찾아간 것이 화근이었다는 걸 알고 다시는 아들 학교에 가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힘들어하는 게 몹시 미안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철이 일찍 들어서 절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2학년에 올라가서도 학교 운동회나 행사가 있으면 꼭 오라고 말했답니다. 그런 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가자 전교에서 5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누굴 닮아서 공부를 잘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나 전 남편이나 배운 것도 없고 머리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공부 잘하는 걸 보면 신기했네요. 아무튼 공부를 잘하는 아들을 팍팍 밀어주려고 학원도 보내주고 주말엔 명문대학생에게 과외도 부탁했답니다. 고등학교 때 변호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대학의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오랫동안 준비해도 합격하기 어려운 공부였는데 아들은 3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그때 저는 나이가 들어 더 볼품없는 얼굴이 되었죠. 아들의 발목을 붙잡을까 봐 걱정돼서 어디 초대하면 핑계를 대고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항상 데리러 와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했답니다. 엄마, 아들의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좋죠? 여기 제 사법고시 연수원 동기들이에요. 다들 우리 엄마한테 인사해라. 어머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현민이가 어머님 자랑 엄청 많이 했어요. 혼자 힘으로 아드님 키우셨다고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 동기들을 만나 뵙게 되니 굉장히 반갑고 좋네요.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해요. 아들은 싱그럽게 웃으며 저를 자랑스러운 어머니라고 연신 소개했고 제가 아니었다면 변호사가 되지 못했을 거라며 감동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잘 큰 아들이었죠. 제가 잘 나가지 않았고 잘 키운 것도 아닌데
스스로 멋지고 착하게 잘 커줬네요. 이제 아들이 잘 사는 걸 보면서 뿌듯함만 느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로 일하게 된 아들은 일이 얼마나 바쁘던지 일주일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주말에도 일이 넘쳐난다고 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수두룩했답니다. 2년 뒤 아들이 31살이 되었고 결혼할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전하더군요. 이제 소개해줄 때가 된 것 같다며 집에 아가씨를 데리고 왔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아들 여자친구에게 인사했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바쁘게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어여쁜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네. 어서 들어와요. 아,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는 제 얼굴을 보고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리 언지를 받지 못했는지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따지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저의 일상이었으니까요. 얼른 들어와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들 여자친구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할 뿐더러 제 얼굴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들과 사귀는 여자이니 저에게 예의를 갖추고 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섭섭하더군요. 아들은 여자친구의 행동에 눈치를 채고 제가 주방에 간 사이에 뭐라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저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들이었죠. 아들 여자친구는 계속 어색하게 앉아 있었고 식사는 거의 먹지 못하고 밥알만 새고 있었답니다. 입에 안 맞아요? 왜 먹질 못하고 있어요?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가 봐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긴장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과일 좀 깎아줄 테니까 그거라도 좀 먹어요. 하지만 제가 손수 깎아서 예쁘게 담은 과일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하기도 했고 한국 사람들은 예의라는 게 있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는 게 보편적인데 아들 여자친구는 제 얼굴이 무슨 독이라도 되는지 제가 만든 음식에 손도 대지 않았고 제 얼굴을 쳐다도 보지 못하더라고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그녀가 집에서 나가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한 소리 했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날 많이 불편해하더구나. 엄마 죄송해요. 여자친구가 많이 놀랐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그게 뭐냐? 이런 얼굴 가진 사람이 만든 음식은 무슨 독이라도 들었을까 봐 그러니? 엄마, 처음이라 그런 거니까 봐주세요. 제가 다신 그러지 말라고 알아듣게 일러주고 왔어요. 현민이 너 그 여자친구랑 결혼까지 할 생각이냐? 네, 지금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어요.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화를 억지로 누그러뜨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해해보려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했답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 주방에서 일했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서빙은 나가지 못하고 주방에서만 하루 종일 일했죠. 어느 날 식당에서 퇴근을 하고 시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여자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하연 씨, 하연 씨!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 동성 친구들과 걷고 있었는데 저를 아는 체하지 않고 지나가더군요. 다시 이름을 불렀더니 하연 씨의 친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하연아, 널 부르는 것 같은데 아는 사람 아니야? 누가? 난 모르는 사람이야. 빨리 카페나 가자. 저 안 들리게 말하는 것 같았는데 다 들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하루 날 잡아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현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엄마, 나도 할 말 있어요. 하연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상견례를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결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너 엄마한테는 올해는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하려던 말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게 뭐죠? 말씀해 보세요. 까먹었다. 나중에 기억나면 그때 할게. 네, 아무 때나 생각나면 말씀하세요. 결국 아들 여자친구가 했던 행동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온다고 해서 한참 준비 중이었어요. 이윽고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반가워요. 어머님, 이제 말씀 놓으세요. 며느리 될 사람인데 편하게 하셔야죠. 그럴까? 그럼 그렇게 하지.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 앉아서 쉬고 있어. 예비 며느리는 이전과 다르게 살갑게 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또 젓가락으로 깨작깨작대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또 입맛이 없어? 긴장했니?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결혼하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드레스를 입었을 때 예뻐 보이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이번엔 다이어트 핑계를 대며 제 음식을 무시하더라고요. 저와 아들은 식사를 배불리 했고 상을 치웠습니다. 엄마,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의뢰인이 저한테 줄 게 있다고 해서 금방 다녀올게요. 하연이랑 대화 나누고 계세요. 저는 옳다구나 하고 이때다 싶어서 예비 며느리와 까놓고 대화를 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들이 나가자마자 예비 며느리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모른 척한 이유가 뭐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랑 마주치고 모른 척 했잖아. 하연씨 친구들이랑 카페 가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불러도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왜 그랬니? 내 얼굴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예비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전 길에서 어머님을 뵌 적이 없어요. 저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닙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하네. 그럼 내가 진짜로 오해를 한 건가? 그럼요. 제가 어머님을 뵙고 모른 척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님, 혹시라도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제가 어머님을 몰라 뵈서 큰 오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한 번은 속아 넘어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저에게 계속 도시에서 살 거냐고 묻더군요. 어머님, 저희 결혼하면 계속 여기서 지내실 거예요? 혹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시골로 내려가실 계획은 없으세요? 뭐? 고향이나 시골에 내려가? 나 도시 사람이야.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고. 가긴 어딜 가니? 아, 그러시구나. 저는 시골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머님,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시골 집값이 저렴하고 살기도 좋다는데 왜 자꾸 날 시골로 보내버리려고 하니? 내가 여기서 지내면서 너와 왕래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야? 어머님, 제 말뜻은 건강을 위해 내려가는 게 어떻냐는 거죠. 요즘 은퇴하신 분들이 시골로 내려가서 전원생활하는 걸 보면 아주 멋져 보이기도 하고 행복해 보이거든요. 예비 며느리의 말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로서 많이 부끄러우니 시골로 내려가라는 뜻으로 들렸답니다. 저기 하연씨, 내가 어디서 살든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괜히 시골 가라는 말은 하지 마. 꼭 내가 싫어서 멀리 보내버리려는 것으로만 들리니까. 헉!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말투가 꼭 놀리는 것으로 들렸어요. 이런 아가씨가 어디가 좋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의뢰인에게 서류를 받고 집 안으로 돌아오자 예비 며느리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주신하게 앉아만 있더군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를 언제로 하면 좋겠냐고 물어서 주말 오후쯤이 좋으니 날짜는 알아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저에게 대하는 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냥 꾹 참고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존중해주고 이해해주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때 입을 옷을 한 벌 사겠다고 백화점에 갔어요. 예쁜 옷을 골라서 입어봤더니 저도 여자긴 하더군요. 이 점원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며 감동이라는 듯 칭찬했습니다. 어머, 정말 잘 어울려요, 손님. 예쁜가요? 이런 옷을 평생 입어본 적이 없어서 많이 어색하네요.
어른들은 다 그렇죠. 손님은 진짜 몸매가 20대랑 별 차이가 없어서 딱 맞춘 옷 같아요. 친절도 하시네. 좋아요. 이걸로 합시다. 계산해 주세요. 다시 옷을 갈아입고 계산을 하려는데 예비 며느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였습니다. 고개를 얼른 돌려봤더니 제가 있는 매장으로 들어오려다가 뒤를 돌아버려 나가더군요. 분명히 저를 보고 등지고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얼른 계산하고 며느리 뒤를 쫓아갔습니다. 친구와 쇼핑하러 온 모양이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가 많은 인파 속에 소음을 뚫고 제 귀에 닿았답니다. 야, 하연아. 아까 그 매장에 사고 싶은 옷 있다며. 거긴 나중에 가자. 거기 보고 싶지 않은 얼굴 있더라고. 아, 아까 그 얼굴에 흉터 무섭게 있던 아줌마? 한쪽 눈이 실명된 아줌마 말하는 거지? 왜? 생긴 게 불편해서? 아우, 얼굴 보니까 오바이트가 쏠리더라. 그런 얼굴을 들고 백화점을 왜 왔는지 모르겠다니까? 예비 며느리는 지 친구에게 제가 누군지 말하지도 않고 욕만 해대고 있더군요. 계속해서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하연아, 너무 그러지 마. 사람이라고 다 멀쩡한 얼굴이어야 하냐? 아무리 그래도 흉측한 얼굴을 보면서까지 쇼핑하고 싶진 않다. 아무튼 그 매장은 나중에 가자. 아, 아니다. 아예 정 떨어지니까 그 매장 안 갈래. 그 말까지 듣게 되자 제 다리가 얼어버리더군요. 더는 따라가지 않았답니다. 상견례 때 입을 옷을 샀는데 당장 환불해버리고 상견례도 취소하고 싶었죠. 그날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로 초대했을 때 말해버리기로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아들 사무실에 갔더니 예비 며느리도 같이 있더군요. 엄마, 하연이가 엄마 불러서 같이 시간 보내자고 했어요. 우리 하연이 착하죠? 어? 네 여자친구가 날 불렀다고? 어머님, 우리 이제 자주 봐야죠. 한 식구가 될 텐데 매주 보면서 지내면 좋잖아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했는데 도시락 싸오셨어요? 어머, 그럼 오늘은 어머님 밥 먹어야겠네요. 저 다이어트 어느 정도 해서 이젠 좀 먹거든요. 제 욕을 심하게 하던 애가 눈앞에서 착한 척하면서 말하는데 기가 차더군요. 아들에게 고자질을 하려고 했더니 다 틀렸답니다. 그래, 같이 밥 먹자. 근데 우리 얼마 전에 마주친 적 있지 않나? 꼭 하연이 너를 본 것 같아서. 정말요? 어디서요? 백화점. 그때 친구랑 왔던 것 같던데. 글쎄요. 제가 백화점에 간 적이 하도 오래돼서 잘못 보신 것 같네요. 내가 잘못 본 거 맞아? 정말 백화점에 안 갔어? 예비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잘못 본 거라고 하더군요. 뻔뻔하게 대답하는 걸 보니 끝까지 아니라고 할 것 같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싸온 도시락을 맛있게도 먹더군요. 아마 제 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것 같았답니다. 아들은 제가 보는 앞에서 예비 며느리의 입을 닦아주는 모습도 보이더니 머리를 쓰다듬기도 하더군요. 사랑하는 눈빛을 보니 제가 괜히 입을 뻥끗해서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행동은 제가 살아오며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혼자 마음속으로 용서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절 진짜 시어머니로 좋아해 줄 날도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날씨가 화창한 주말이 찾아왔어요. 상견례가 있는 날이어서 일찌감치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드라이했답니다. 백화점에서 산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돌아보기도 했죠. 약속된 시간보다 빨리 상견례 장소로 찾아갔어요. 먼저 와 있던 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예쁜데요? 이야, 엄마도 꾸미니까 20대 같다. 정말이냐? 엄마 새 시집 갈 정도로 예뻐? 그렇다니까. 엄마, 그러지 말고 이참에 남자 한 명 사귀어서 재혼할 생각해보세요. 아유, 됐다. 너 엄마 너무 띄우는 것 같다. 그만해라. 진심이에요, 엄마. 10년, 아니 20년은 더 젊어 보이고 엄청 예쁘다고요. 아들이 비행기를 띄워주듯이 칭찬을 해줘서 한참을 깔깔 웃었습니다. 사돈 식구들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들어왔어요.
사돈 두 분은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차가 엄청 막혀서 늦었습니다. 장서방 미안해. 사돈... 제 얼굴을 보고 놀란 안사돈에 이어서 바깥사돈도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좀 놀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제 얼굴 보고 놀라지 않는 게 이상하죠. 안사돈은 미리 제 얼굴에 대해 들었는데 실례를 했다며 사과하더군요. 죄송해요. 듣긴 들었는데 생각보다 심한 흉터를 가지고 계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요. 사과하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차가 많이 밀렸나 봐요. 어서 앉으세요. 사돈 두 분과 예비 며느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고 애들 결혼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사돈은 변호사 사위를 두게 된 걸 자랑스럽다며 제 아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장서방, 신혼집도 우리가 해주고 혼수도 우리가 할게. 사돈, 이런 멋진 사위를 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결혼 준비 다 하겠습니다. 집이랑 혼수까지 모두 다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모아둔 돈 있고 아들도 변호사 하면서 번 돈 있으니 집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게 아니죠.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님인데 우리가 모셔가야죠. 우린 형편이 좋아서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저나 아들은 신혼집은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사돈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다른 거라도 푸짐하게 베풀겠다고 했어요. 외제차나 더 넓고 좋은 사무실을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들이 결정해야 할 일 같아서 제가 뭐라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와 신혼집, 혼수 이야기를 대략 하고 나서 안사돈이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사돈, 근데 계속 이 지역에서 사실 생각이세요? 저희 부부가 은퇴를 하면 시골로 내려갈 계획이거든요. 저희처럼 시골살이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전 여기서 지낼 겁니다. 아들만 보고 평생을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 손이 아예 필요 없진 않을 테니 아들과 며느리에게 반찬이라도 해주면서 지내야죠. 계속 여기서 살아야겠다고요? 근데 사돈,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얼굴은 어쩌다가 그렇게 되신 겁니까? 어렸을 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어요. 아주 세게 달리는 오토바이가 저를 쳤고 제 몸은 공중에 붕 떴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고 쓸렸죠. 심한 흉터와 한쪽 눈을 실명하는 큰 사고였습니다. 안사돈은 인상을 찌푸리며 안 된 일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그럼 평생 그 얼굴로 살아오셨다는 거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긴 했지만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착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아무튼 대단하세요. 아들을 이렇게나 잘 키워놓으셨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아들이 긴장하는 바람에 체했는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이 참아왔던 말을 꺼내더군요. 저기 사돈, 제가 하는 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사돈 얼굴이 그러니 애들 집엔 안 가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집안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으니 애들 근처에 나서시면 소문이 나서 괜히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가끔 명절 때 애들이 사돈집으로 찾아가는 거 아니면 만남 자제해 주세요. 아예 시골로 내려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집을 한 채 해드릴 테니 시골에서 지내는 거 어떠세요? 뭐라고요? 제 얼굴이 이 모양이라 애들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고요? 제 얼굴이 사돈 가문에 먹칠이라도 한다는 겁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라니까요. 저희 집안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 남편이 시장 선거에 나갈 거거든요. 집안에 사돈 같은 얼굴이 있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피해서 지내든지 아니면 시골집으로 이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까는 은퇴하고 시골 가신다더니 절 시골로 내려보내려고 거짓말을 하셨군요. 이보세요, 사돈. 지금 저에게 엄청난 신뢰하고 계시는 걸 아십니까?
사돈 미안합니다. 그래도 저희 위치가 있어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골로 가실래요? 아니면 조용히 짱 박혀서 애들과 우리 가문에 방해가 안 되게끔 지내실래요?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하러 면접 보러 갔을 때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었고 길을 걷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사돈의 무례함을 다 들었고 이 결혼은 아니다 싶었답니다. 이보세요, 대. 내가 아무리 아들 발목 잡힐 일은 다 감수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네요. 제가 병균이 있는 인간도 아니고 폐를 끼치는 존재가 아닌데 애들 결혼하고 왕래하지 말고 지내라는 말씀은 지나치십니다. 그렇게 제가 싫으시면 아예 결혼 포기하시죠. 사돈, 아들의 창창한 미래를 막을 셈인가요? 우리 남편이 시장이 되면 장서방 인생은 탄탄대로예요. 우리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 흉측한 얼굴 숨기고 조용히 살라는 조언이 그렇게 곱게 들립니까? 제가 사돈이라면 아들을 위해서 멀리 떠나고 말 겁니다. 전 그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이야기 끝났으면 아들 돌아오면 사실대로 다 말해버리고 결혼하지 말라고 해야겠어요. 그랬더니 안사돈이 허탈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남편이 시장 선거 나간다고 해서 주변을 정리하는 중인데 괜히 말씀을 드려 상처를 드린 것 같네요. 제가 한 말은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너그레이 사과를 받아주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저를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깥사돈이 안사돈을 크게 혼내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더군요. 당신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사돈 기분을 상하게 해? 얼굴에 흉터가 무슨 큰 죄인 것 마냥 말하냐고. 이봐요 사돈,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람의 신뢰를 용서해 주세요. 기분이 많이 상한 건 맞습니다. 그래도 사과를 해주시니 참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아들을 이런 집안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아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막말을 하고 사위 대접을 안 해줄 것 같더라고요. 곧 아들이 화장실에서 돌아왔고 제 옆에 앉아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옆으로 와서 음식을 떠먹여 주려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한우 좀 드세요. 뭐? 왜 이러냐 갑자기?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죠. 어머님, 얼른 하세요. 얼떨결에 입을 벌려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더니 흐뭇하게 웃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비 며느리와 사돈 두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안사돈이 제 손을 보면서 말하더군요. 아유 사돈, 혼자 고생 많이 하셨다더니 손이 많이 상했네요. 손 이리 줘보세요. 제가 핸드크림 발라드릴게요. 네? 괜찮습니다. 무슨 핸드크림을 발라요?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지 말고 손 줘보세요. 이번엔 안사돈이 제 손을 잡더니 핸드크림을 발라주더군요. 식사가 끝나고 대화도 어느 정도 다 했으니 집에 가서 아들에게 이 결혼은 아니다라고 말해줄 생각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사돈이 호들갑을 떨며 자기 손목을 살피더군요. 어머, 내 팔찌 어디 갔지? 여보, 자기가 선물해준 다이아 팔찌가 사라졌어. 뭐? 그 팔찌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야? 이 777 못한 사람아. 어떡해, 그거 엄청 비싸고 세상에 하나뿐이라 구할 수도 없는데. 빨리 찾아봐. 다들 바닥 좀 살펴주세요. 안사돈이 팔찌를 잃어버렸다며 바닥을 한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돈 두 분이 걸어둔 자켓에 손을 넣어보았고 핸드백 안도 살펴보더군요. 하지만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사돈 식구들 가방과 옷을 다 찾아봐도 나오지 않자 저를 주목하더군요. 저기 안사돈, 제 팔찌 못 보셨어요? 네, 못 봤어요. 집에 두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외출하기 전에 손목에 찼다고요.
제 딸이 옷이랑 어울린다고 칭찬까지 했다고요. 팔찌가 발이 달려서 어딜 간 건지 보이질 않네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얼른 일어나시죠. 사돈, 왜 이렇게 서두르고 그러세요? 조금 이상하네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칠칠치 못하게 지가 잃어버리고 저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는데 기분이 더럽고 역겨웠습니다. 안사돈은 예비 며느리에게 제 가방을 뒤져보라고 시켰습니다. 사돈, 미안하지만 가방 좀 봐야겠어요. 하연아, 네 시모 가방 좀 확인해봐라. 알겠어. 어머님, 죄송한데 확인 좀 할게요. 제 옆에 다가와서 가방을 보려고 하길래 뭐하는 짓이냐며 손을 걷어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사돈, 정말 이해 불가한 사람이네요. 아까는 나한테 막말하더니 이젠 팔찌 훔쳐간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까? 불쾌해서 더는 앉아있기 힘드네요. 현민아, 너희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제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예비 며느리가 가방을 가로채더니 제 가방을 열고 손을 집어넣더군요. 그리곤 다이아가 여러 개 박힌 고급 팔찌를 꺼냈습니다. 어머, 엄마 팔찌가 왜 여기에 들어있지? 사돈, 제 팔찌 훔치신 거예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장서방, 방금 전에 모친이 한 집 봤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아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 그게 왜 제 가방에서 나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황당해서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이거 저는 절대로 손대지 않았어요. 사돈이 이 팔찌 차고 온 것도 몰랐다고요. 왜 내 가방에서 나온 건진 저도 모르겠어요. 사돈, 말까지 더듬고 많이 놀라셨나 봐요. 도둑질하고 딱 걸렸으니 그럴 만도 하겠죠. 사돈, 이런 분과 사돈을 맺는 게 우리로선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장서방과 제 딸이 죽고 못 사는 사이니 결혼은 시킬 겁니다. 이보세요. 난 훔치지 않았습니다. 도둑 취급하지 마세요. 안사돈은 제 말을 귓등으로 듣더니 아직 놀라있는 아들에게 말하더군요. 장서방, 도둑질한 자네 모친을 우리가 사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자네를 허락하지만 자네 모친은 사돈으로 드리기 어렵겠네. 자네 모친과의 관계 정리했으면 좋겠어. 네? 장모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해일 겁니다. 오해? 눈으로 보고도 모르나? 자네 우리 남편이 시장 선거에 나갈 사람인데 사돈이 도둑이라고 하면 남들이 뭐로 보겠나? 네? 도둑이요? 그래, 도둑! 도둑질을 한 걸 자네도 눈으로 봤잖아. 아까 내가 핸드크림 발라줄 때 슬쩍 빼간 게 확실해. 자네 모친건 거리를 두게. 결혼식 때도 못 오게 하고 왕래도 자제하게. 저는 억울하고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는데 그걸 본 아들은 제가 진짜 도둑질이라도 한 줄 알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셨어? 팔찌가 가지고 싶으면 말씀을 하시지. 현민아, 엄마가 도둑질 했다고 믿는 거냐? 증거가 있잖아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랬어요?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겠잖아요. 아들까지 저를 의심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살다 도둑으로 의심을 받게 되다니, 모함을 받게 되다니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해도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엔 바깥 사돈이 말을 하더군요. 사돈, 괜찮습니다. 전 이해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탐욕이 있고 그걸 가지려고 행동하는 법이죠. 오늘 일은 그냥 덮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와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애들 결혼식 날 나오지 마시고 왕래도 자제해 주세요. 제가 사돈이 머물 집을 시골에 마련해 드릴 테니 그리 내려가서 지내주셨으면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댁들 뭐라는 겁니까? 난 아니라고요.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겁니까? 현민아, 엄마가 한 짓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아들은 저를 비난의 눈초리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 파토나기 전에 그냥 인정해 주세요. 저 하은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오늘 한 짓의 대가를 치른다 생각하시고 저와의 왕래 자제해 주시고 조용히 시골에 가서 지내주세요. 뭐야? 너까지 이러면 엄마는 어떡하라고? 진짜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야?
변호사식이나 됐으면서 이 엄마가 곤경에 처한 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냐고! 아들은 머리를 흔들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덜컥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룸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부끄러워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사과라도 하세요! 장서방, 그냥 두게. 자네 모친이 얼마나 수치스럽겠나. 그냥 두게. 우린 다 이해하네. 아무튼 자리 정리하고 우리도 일어서지. 장서방, 자네 모친 결혼식장에서 안 봤으면 하네. 그리고 자네 신혼집은 우리가 해줄 테고 자네 모친은 멀리 있는 시골에 집을 마련해 드리겠네.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저를 도둑 취급하고 결혼식도 아들도 못 보게 하겠다는 말을 듣자 눈물은 더 세게 터져 나왔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사위는 얻고 싶고 흉측한 흉터가 있는 사돈은 버리고 싶으니 이런 못된 짓까지 한 겁니다. 억울함이 너무 심했던 저는 어딘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룸에서 나오려는 아들과 사돈 식구들을 막아섰습니다. 못 나갑니다. 모두 들어가세요. 사돈,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도둑질도 모자라서 우릴 감금하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나 이대로 집에 못 가요. 당신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낼 겁니다. 다시 들어가. 아들은 저에게 그만하라면서 등을 떠밀더군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아들의 뺨을 갈겼습니다. 못난 놈, 엄마를 그렇게 몰라? 내가 도둑질을 할 사람이니?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뺨까지 때리시고 오늘 엄마답지 않아요. 진짜 부끄러우니까 그만하세요. 장서방, 정말 자네 어머니랑 거리를 둬야겠구만. 이참에 연을 끊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다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룸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신고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사돈 식구들 중 하나가 신고한 줄 알고 제 앞을 막으며 말했어요. 저 가족 일입니다. 저희 엄마가 실수를 했고 다들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비켜라. 내가 신고했다. 내가 억울함을 풀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거야. 지금 내 정신적 충격을 니들이 돌려받게 할 거라고. 엄마가 신고를? 경찰들은 신고자인 저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저를 도둑으로 몰아간 걸 다 일러주었더니 CCTV를 확인하겠다고 식당 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도 룸에서 나가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돈 부부와 예비 며느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더군요. 경찰들이 영상을 모두 확인하고 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머니가 따님한테 팔찌를 전달해 주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따님이 피해자분께 다가가서 고기를 먹여드리고 팔찌를 피해자의 가방에 넣는 게 찍혔고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분 고소하시려면 경찰서로 가시죠. 네, 고소하겠습니다.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지?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도 선거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갑시다, 경찰 양반들. 그러자 사돈 식구들은 얼음이 되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 넘기며 씩씩대면서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사돈 식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경찰들에게 뒤따라갈 테니 먼저 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바깥 사돈이 먼저 저에게 빌면서 말하더군요. 사돈,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시장 선거에 나가려면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말에 먼저 바깥 사돈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 안 사돈의 뺨을 석대나 날려줬어요. 다시 짓거려봐. 도둑이라고 짓거려보라고. 아휴, 이게 무슨 일이야. 괜히 피만 보게 생겼네. 아니 사돈, 난 그 흉측한 얼굴이 우리 애들 결혼식에 오는 거나 왕래하고 지내면 괜히 약점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감히 날 도둑으로 몰았냐? 이 못된 아줌마야? 다시 따귀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로 예비 며느리의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네가 제일 나빠. 길에서 봐도 모른 척하고 백화점에선 흉측한 얼굴에 내가 시모라는 게 쪽팔리고 역겹다고 씹어댔지.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다 참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오늘 나한테 이런 몹쓸 짓을 해? 오늘 전부 다 끝장 볼 줄 알아. 예비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뺨을 시원하게 날려줬답니다.
사돈 두 사람은 결혼이 물 건너간 건 알았는지 고소만 하지 말라고 애원하더군요. 그래서 엿이나 먹으라며 쌍욕을 해주고 나와버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쫓아나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되풀이하며 사과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뭐에 씌었는지 엄마를 오해했어요. 됐다.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까 저 집안 사위가 되든 개가 되든 알아서 해라. 엄마 진짜 죄송해요. 저 하연이랑 결혼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엄마한테 그런 짓 한 사람과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엄마, 길 가다 모른 척하고 백화점에서 엄마 욕한 걸 왜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걸 말했더라면 네가 믿었을까? 모르겠네. 됐으니까 저리 가라. 내 집에 올 생각하지 말고 너 알아서 살아라. 아들에게도 크게 실망해서 손을 뿌리치고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신경안정제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12시간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자고 일어났죠. 식당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들놈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너 뭐하냐? 엄마 죄송해요. 엄마를 의심한 못난 아들 용서해 주세요. 됐으니 가봐라. 너 같은 아들 더는 왕래하고 싶지 않으니 가봐. 엄마, 잘못했어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아들이 울면서 제 바지를 잡고 사과하더군요. 순간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라면 끝까지 믿었을 것 같아 실망감은 더 커졌답니다. 결혼이 파토나고 아들은 매일 절 찾아와서 사과를 했어요. 문전박대했더니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날밤을 새우고 돌아가곤 했답니다.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엔 용서해주고 집에 들였죠. 또 그러면 네 얼굴 다신 안 본다. 알겠니? 엄마 하늘에 맹세해요. 다신 그런 짓 안 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아들을 용서해줬고 한동안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고 대충 인사만 받고 말았어요. 그리고 1년 뒤 아들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겠다며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참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종일관 저와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잘 나눴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껴졌답니다. 새 며느리 덕분에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그만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와 가족들과 상견례를 했는데 사돈 두 분도 인간적으로도 훌륭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분들이더라고요. 아들이 인복이 있어서 기뻤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예식을 기다리는 어느 날 길에서 누군가를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변하긴 했지만 이전 예비 며느리가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너는 하연이 아니냐? 맞지? 네? 저를 알아보셨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예요. 얼굴이 어쩌다 그렇게 된 거냐? 화성 흉터가 얼굴에 반을 덮어버렸네. 어디서 사고가 난 거냐? 집에서요. 전자레인지가 폭발해서 제 얼굴이 이 모양이 됐어요. 네 부모님은 무사하고 네, 무사해요. 저만 이렇게 됐어요. 들어보니 바깥 사돈은 선거하겠다고 돈을 엄청나게 쓴 모양인데 보기 좋게 말아먹고 말았다네요. 지금은 안사돈과 구질구질한 옥탑방에서 산다고 합니다. 얼굴이 그리 돼서 힘들겠네. 어머님, 저 결혼은 고사하고 남자를 만나지도 못해요. 아휴, 그렇겠네. 그런데 동정심이 전혀 가질 않네. 나에게 한 몹쓸 짓이 떠올라서 전혀 불쌍하지 않아. 다 인과응보 같다. 하연이는 울먹거리면서 지나쳤습니다. 축 처진 뒷모습을 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집 인간들은 그렇게 처절하게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끝이 났답니다. 제 아들은 곧 결혼을 했고 저와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이듬해 손녀딸을 낳아서 저에게 육아를 해달라고 해 식당을 그만두고 손녀딸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요즘 손녀 보는 재미와 사연 듣는 재미로 살고 있네요.
손녀가 말을 할 줄 알게 되면서 저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예쁘다고 자주 말해주는데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예쁜 사람이라 생각하고 여기며 당당하게 남은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